네, 9월 24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뭐 운전석이 너무 좋아져서 예. 갑자기 소나타 타다가 요즘은 포르쉐나 그 정도예요? 저희 스튜디오 지금? 느낌이 달라져. 느낌이 달라져. 과거에 사실 경차였고 이제 약간 소나타급으로 올라온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또 이승원 평론가도 저희 새 스튜디오에서 모시게 되었는데요. 또 한양대에서 국제정치 관련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고 이런 요새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모셨는데요. 처음 오셨는데 저희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시사인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셨어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의원님 믿고 나왔어요. 오. 운전석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제가 숟가락 제대로 얹으려고 믿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뭐 문재인 대통령 운전석에 앉았다고 좋아하더니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겠다고 난리고요. 아, 그렇죠. 요새 트렌드 조수석인가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달라요. 우리 이승원 교수님은 이제 옛날에 KBS에서도 같이 저하고 하셨죠. 같이 방송을 예. 했는데 다 같이 잘렸죠. 주진우 라이브라고 하는 네, 주진우 그런 박장범 거 하다가. 사장이면서였나요? 예, 그러더니 어디 박장범 사장 전이었다. 예, 예. 그 공중파에서는 우리가 같은 시기에 변방으로 밀린 사연을 공유하고 있죠. 아, 이제 유튜브가 주류죠, 의원님. 그런데 유튜브가 있더라고. 갈 곳은 항상 있다. 예, 댓글창에 이승원 평론가님 모셨다고 엄청 환영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아이고. 토마토에서 매일 본다. 그리고 이승원 평론가님 오랜만이다. 팬이다. 네. 2명의 시사 프로 진행자와 1명의 패널이. 아마 패널은 이 중에 뭐 이제 예. 라는 것 같고요. 이승원 화이팅. 이승원님 계셔가지고 왔다. 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팬덤이 있네요. 네네. 이 박민의 방송이라고 해주셨네. 그러게요. 제가 박장범 전에 박민이었고, 그 시절을 또 함께 지나오셨는데, 지금 국제정치 이슈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함께 그 현안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래도 국내 이슈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먼저 짧게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거든요. 김종대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수위 있고 재판정 들어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 거리에 드러나왔던 태극기 부대가 시들해지더라고요. 막상 이제 진짜 끝나는 장면을 보니까 예. 그 친박 태극기 세력들이 광화문에서 급속도로 세력이 약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건희 씨의 이번에 그 재판 출석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 몰락을 상징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어게인을 외치기가 조금 좀 난처해졌을 거고 이제 이미지로부터 일단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이런 어떤 또 김건희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마 조금 윤어게인 세력으로서는 힘 빠지고 이게 바로 사법의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는구나라는 감회도 적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아, 뭔가 되게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일종의 현타를 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저 윤석열이 뭐 재판 안 나오고 버티고 이런 거하고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특검 그 수사관들 손금 다 봐줬을 것 같고 저 검사 관상까지 봐줬을 것 같아 느낌에. 그래요? 아이 그냥 좋게 이렇게 하고 아이 특검 고생 많아요. 아이 너무 고생 많아요. 아이고 판사님도 고생 많아요.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네, 우리 이승원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전직 영부인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또 재판까지 받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 헌정사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판사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 직업이 있냐고. 네. 바쁘시죠. 직업 갖고서는 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6개 혐의로 시작됐다가 지금 인지수사까지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게요. 오늘 수사 받는 것만 해도 최소한 3개 정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 이제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시원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이거 보려고 기다렸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좀 늦긴 했지만 법을 받는구나, 받기는 예. 받는구나. 그래서 늦었지만 어쨌든 법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만. 그렇죠.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긴 네, 합니다만. 우리 조리대가 있는 한 또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시원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의 어떤 의미와 해설이 딱 들어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김종대 의원님한테는 또 이 뉴스의 의미와 해설도 여쭤볼 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제 나온 거긴 하거든요. 저녁에 나와가지고 제가 못 다뤘었는데 계엄명령 거부했던 군인 3명 그리고 박정훈 대령까지 해서 국방부에서 훈장을 수여했다라는 건데 이 사실 계엄명령 거부한 3명을 콕 찍어서 3인방으로 만들어준 건 또 김종대 의원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좀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아요. 아니 응원을 했지만 뭐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고. 예, 워딩. 예, 예, 이 3명을 주목해야 된다. 예, 그런데 15명이에요. 예, 사실은. 그렇죠. 전체. 근데 그 중에서 4명은 이제 공개. 예, 국군의 날의 행사에서 훈장 수여식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비공개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등급이 여러 등급입니다. 을지 보국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표창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그게 아까 말한 뭐 그 을지 보국 그 훈장은 4명이 받게 됐어요. 그런데 계엄 사태로 3명. 그러니까 김문상 대령. 예. 예. 그리고 조성현 대령, 김형기 중령. 예. 예, 김형기 중령. 예. 그런데 김문상 대령은 수방사 작전처장으로 헬기 진입을 47분간 저지했던 5.18 또 조사위원이에요. 그러세요? 네, 이거를 내가 언론에서 공개 안 했는데 이분이 육군본부에서 중령으로 근무할 때 저기 국회에서 5.18 조사위원회 법안이 통과된다고. 예.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는데 예. 거기 육군 대표로 나간 사람이 김문상 그때 중령이고. 이분이 헬기 뜨는 걸 막는 이유가 있네요. 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궤적에서. 게 광주에서 그 계엄군 헬기 기총사격. 그럼요. 예. 이 부분이 그때 가장 논란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계엄에서 헬기가 뜨고 비행금지 구역으로 들어온다는 걸 제일 심각하게 알아서 당시에 수방사 참모장은 야 터주자 그랬는데 안 됩니다 했던 인물이 이제 김문상 대령. 이런 내막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저기 저 또 한 명이 이제 누구야? 조성현. 조성현. 서강대교 건너지 마라. 이제 병력한테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해서 그 유명한 여의도 회군을 가장 먼저 이제 결행한 분인데 이것이 김용현의 2차 계엄의 의지를 꺾어놓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네. 예. 그런데 돌아온 병력이 어디로 오는겨 그런데 수경지로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쳐들어와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뭔가 공포심을 줬다고. 예. 이래가지고 뭐 이 역시 2차 계엄을 막는데 사실은 더 큰 역할이에요. 그게 현장 진입을 저지한 것보다. 마지막으로 김형기 중령은 제가 본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본회의장 문 앞까지 간 거예요. 예. 문만 부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미 명령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명령을 부하한테 전달을 안 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저기 뒤로 물러서 부딪히지 마. 이러니까 국회 로텐다워에서 그 복도로 빠지는 좁은 데로 철수를 했는데 그 인원이 한 49명 됩니다. 1대대 병력이. 그런데 여기가 안 되니까 2대대를 다시 추가 투입을 했는데 이 부대는 이미 3명이 1명씩 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명령을 받은 부대예요. 그런데 이 1대대 들어온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 복도에서 마주쳐가지고 엉켜버린 거야. 그 한쪽에는 보좌진. 그 다음에 1대대, 그 다음에 2대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 2대대는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1대대가 막은 격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부대는 이미 명령을 받았다니까. 근데도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마음을 돌렸으면 그대로 진격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특전사 용어로 강행돌파라 그랬는데 강행돌파 이러면 딱 4마디면은 한국 민주주의는 그 길로 끝장이 났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우리 여기 못 앉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회의장 문 앞까지 간 유일한 부대가 이 부대인데 저기 부하들한테 멈춰 하지마 뒤로 빠져 이 말을 연달아 하면서 그 오히려 그 빠진 정도가 아니라 뒤에 들어오는 후비대를 막아쓰는 역할을 해버리니까 이건 진짜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서 한 끗 차이로 안 떨어지는 게 이 사건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3명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방부 아무리 조사해도 내가 다 이미 제보 받고 다 그거 정리해놨다고. 제가 그래서 3인방 주역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네. 이 현상에 이 3명 중에 1명만 없었어도 그러게요. 역사는 바뀌었다. 와 이게 훈장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뭐 박수부터 좀 치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근 평론가도 관련해가지고 혹시 그때 사실 뭐 하루에 눈 떠 있는 내내 유튜브 보면서 국회 청문회나 뭐 진행 상황 보면서 누가 무슨 짓을 했고 이런 걸 다 쭉 이제 훑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영기 대령 같은 경우는 나와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대로 들려줬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한테 그대로 반사하면서 돌렸던. 중령. 중령. 네. 죄송합니다. 김영기 중령.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박정훈 대령을 생각하면 그 지난 3년 동안 우리 모두 그냥 내가 박정훈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살았던 거죠. 꾹꾹 눌러 담으면서. 근데 저는 혼자 울컥했던 게 기사 읽다가 박 대령이 이제 어느 정도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그 이후였습니까? 어느 시점에 너무 고립돼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전화해도 안 받고 해서 돌과 구름과 대화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울컥했거든요. 그때 시사인 보면서도 마음을 달랬다. 시사인 보면서도 마음을 달랬다. 마음 달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제 기사를 집에서 읽고 있다고 혼자 진짜 얼굴이 벌개지게 울컥했는데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혹은 지난 12월 3일부터 받은 그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지탱해주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상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연은 김영기 중령은 일대대로 특전사 공수여단 중에 제일 먼저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오면서 이 교통정리 신호등을 위반하면서 왔기 때문에 뉴스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뉴스라도 검색했으면 좀 뭔가 알았을 텐데 국회에 와 보니까 그 산문 쪽에서 거기가 이제 어린이집이 있는 데입니다. 시민들이 단물 넘어서 같이 넘었대. 넘어도 되는 줄 알고 같이 넘었다가 뒤지게 얻어터진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종격투기에 단련된 몸이 막 퍽퍽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뭐요? 국회 막 그때 연락을 받아요. 국회에 체포해라, 뭐 의결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때 검찰 진술에서 욕이 나와요. 욕한다네. 저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뭔 소리야, 씨벌 뭐 이래. 의원님 여기 XX.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유가 있었던 건데. 두 번째로 이제 문 뚫고 들어갈 때 이제 부대원들이나 주변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박정훈 대령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흘 전에 박정훈 대령이 군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면서 뛰면서 생각한 거야. 우씨, 징역 3년, 징역 3년. 그러면은 나 지금 대출금이 얼마고? 나 저기 그러니까 이번이 국민인 생활 20년 차니까 올해 연금 들어가고. 근데 징역 3년.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국 민주주의니 헌법이니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고뇌할 여유가 없고 내가 징역 3년만 받으면 우리 부대원들은 다 산다. 그래서 박정훈의 그 3년을 예전에 인상 깊게 본 뉴스라서 에이, 내가 징역 3년 살지. 그러면 내 부하들은 저 항명죄는 안 받을 거 아니야. 내가 버티면. 이래서 들어갈 때 징역 3년, 징역 3년 이러면서 들어갔대. 박정훈이 있어서 결국 계엄을 막았던 군인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리창 문 뜯을 때 그때 뒤에서 송영길 의원 연설. 이게 제일 컸죠. 국군 장병 여러분, 여기서 계엄을 해제 의결을 기다려 주시고 윤석열의 쫄개가 되지 마십시오. 뭐 이러긴 하는데 그 연설이 굉장히 정중했어요. 근데 부대원들 사이에서 저 누구냐 그러니까 송영길이잖아. 뭐 이런 지들끼리 얘기를 나눠. 그게 또 영향을 미쳤나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요인이 마음을 흔들었다. 박정훈과 그 송영길.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또 살아나는가 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유지됨으로써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어떤 그 제복을 입은 이 계급구조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바라봤다는 거. 그게 결국은 계엄 때 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구하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희망은 있었다. 희망은 보였다. 어제 잠깐 나온 단신 한 줄인데 이렇게 또 두 분의 말씀으로서 들어보니까 뉴스가 너무 생생하고 굉장히 뉴스의 가치를 다시금 좀 알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책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4초를 거의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이승환 평론가님 오셨으니까 얼른 이제 본격적인 국제정세 이야기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 END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우선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받았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유엔 총회 더군다나 이 험한 내란을 겪고 나서 이 민주주의 어떤 상징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 이니셔티브를 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엔트라는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느낌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공존. 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까지겠죠. 그것을 토대로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쭉 내러티브를 이어가면서 연설의 어떤 흐름을 잘 짰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앞부분에 이제 유엔에 대한 상찬이 있었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아마 21일 날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나온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시기적으로 21일 김정은 발언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현지 시간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다 감안을 해서 꾸역꾸역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오히려 그 앞부분에 유엔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오히려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문장을 참 구조를 잘 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연설과 확실히 비교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유엔의 역할.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가 얘기한 건 다 반박했다. 우선 유엔에 대해서 완전히 비하하는 발언을 트럼프가 했잖아요. 유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무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유엔의 정신으로 세계가 번영하고 회복하고 또 구제돼야 된다. 정반대. 그다음에 기후위기 얘기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트럼프는 기후위기 사기극이다. 녹색 사기라. 녹색 사기다. 그런데 이런 데서도 또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쭉 보면은 그나마 트럼프가 조금 이렇게 쏟아본 오물통을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를 좀 해주고 오시는 듯한 느낌 같아요. 트럼프의 오물통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청소해 씻었다. 그리고 둘이 안 만났어요 또. 그렇죠. 만날 필요 없어. 나가 보기에도 만나면 재수 없어. 그래서 안 만나고 온 건 잘했다는 거만. 아니 근데 국내적으로는 이 멘트가 괜찮은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다음에 미국 갈 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요. 그래서. 저희 방송 나오시는 분들 줄줄이 지금 미국 안 가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3년 반 동안 안 간다. 그런데 교포들이 좀 마음이 쓰이긴 해요. 많이 보시는데. 이게 참 절묘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트럼프가 연설했으면 참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뭐 미리 준비해간 연설문에서 직접 바꾸진 않았을 거잖아요. 각각 준비했는데 절묘하게 타이밍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모든 것을 반박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가장 좋았던 문장은 그거예요.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유엔에 대한 창사 우리가 장학생이다 이거죠. 그런데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유엔이 왜 있어야 돼요? 유엔의 본령과 설립 취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말 폐허에서 땅과 흙밖에 없던 그 나라에서 80년 안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거의 기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얘기를 쭉 했고 저는 참 재밌었던 게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를 줄줄이 얘기했는데 아까 그 뭐 있었지만 자유, 인권, 포용, 연대 이런 단어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와 다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거는 우회적인 비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항의 표시죠.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 모두가 사회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게 하겠다. 이거 조지아 구금 사태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러티브가 쭉 연결되긴 했지만 유엔에 대한 그 상창과 트럼프에 대한 반박과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한 항의와 그리고 우리나라 K-팝으로 또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사람들한테 한 3차례 박수를 받았는데 꽤
저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기조연설을 참 잘 짰구나. 굉장히 평이해서 처음에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 2번 정도째 읽어보니까 아, 다 의미를 담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아하게 트럼프를 먹였다. 네. 돌려차기라고 하죠. 돌려차기. 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연설이 이제 2022년에 있을 때 20분 연설 시간을 절반밖에 안 채우고 10분 만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통째로 날아간 원고가 북한 관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빼버린 거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통령 연설 중에 한반도 문제가 거론 안 된 유일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계속해서 자유의 연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 그러면서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걸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계에서 어떤 보편성을 잃고 진영화되면서 이게 부산 엑스포에서 완전히 죽 써버린 배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랜만에 이제 회복 내지는 부활을 선언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제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연설을 했는데 한국의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와 팬데믹 극복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어요. 그때는 또 그게 워낙 핫한 주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팬데믹 극복의 원동력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이 방역 보건에 관한 노하우를 수출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때 성공한 나라가 대만, 한국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참여, 그다음에 어떤 보건,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졌다 그래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웬걸 계엄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얼굴에 똥칠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번엔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됐다. 나는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표방해서도 한국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거를 알리는 어떤 부분이 가장 컸다. 그렇게 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은,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흐름 내지는 어떤 서사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참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게 많은데,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사실 과제라고 하는 게 이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민주주의 회복은 되게 중요하지만 또 당장 앞에 있는 산적한 쉽지 않은 이 트럼프랑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지아 구금 문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아이스 단속이라든지 비자도 무슨 수수료 폭탄을 매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100배. 보통 우리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최근에 재밌는 게 같은 날이었어요. 지난 16일 날이었는데 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리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장소에서 얘기했는데 같은 날이었어요. 우연히 조현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에 알던 미국이 아니라는 걸 좀 실감하고 있다면서 그냥 턱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산자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죠. 10년 전, 20년 전 알던 미국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는 특히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 말하는 것. 뒤에서 엄청나게 이제 박터지게 싸워도 외교관들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습니다. 생산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려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이제 불만이나 이런 센 발언. 센 발언으로 저는 이제 인식이 됐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제 바이든 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대중국을 위해서 이 서방, 미국과 서방이 어떤 스크럼을 짜서 같이 압박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뀐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디리스킹, 디커플링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미국에서는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자, 디커플링 얘기를 했고 유럽에서는 야 그거 안 돼, 디리스킹 정도로 하면서 하자. 4년 내내 그 논란이 사실 있었죠. 뭐 경제적으로나 공급망 등등.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장관들의 발언들도 이렇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인터뷰, BBC나 로이터 인터뷰 등등을 보면은 우리도 이제 커플링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나라 토대가 또 8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하지만 디리스킹은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디리스킹할 수 있는. 진짜 바뀌었네요. 네, 왜냐하면
대화 안 하던 중국과 유럽을 대화하게 만든 게 트럼프고요. 중남미랑 유럽하고 대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이어붙인 게 트럼프예요. 그 어려운 일을 다 트럼프가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중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이 너무 제멋대로 하는 일방주의를 계속 강요하니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언제 뭐 비자 100배 이런 거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보 문제든 뭐 자주국방 얘기하시겠지만 안보 문제든 경제 문제든 80년과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짜여지는 우리 한국의 외교를 이제 좀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또 미국이 예전만큼 그렇게 초 슈퍼파워는 아닙니다. 이제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다극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외교 노선도 좀 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국과 그리고 유럽을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말씀 들으니까 메이크 에너미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적을 위대하게라는 말까지 미국에서 나오던데.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자주국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어떤 전략으로서의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거기에 대한 국내 정치적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의 자주국방 메시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미국에서 뭔가 센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저 메시지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그 용어 중에서 대통령의 말 중에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센 표현은 제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센 표현이에요?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 그런데 민주당 대선 때 공약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주적 방위 기반 확대라고 나와 있고 그 어떤 자주국방 역량구비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건 상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대선 때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때는 협력적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이란 말이 너무 세다고. 그래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 나 그래서 처음 듣는 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노 대통령을 소환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도 없었던 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은 9월 초에 그 미국의 국가 국방전략사 NDS라고 하는 문서가 초안이 나왔는데 이걸 동맹국 회람을 시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답변 시한이 다가온 거예요. 동맹국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이걸 초안을 보내면서. 그런데 내용이 하도 엄청나서 하도 엄청나니까 아이고 이제 여태까지 관세로 그냥 한 쓰나미 지나가나 했더니 안보 쓰나미가 그냥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보면은 외국군 없다고 안보 안 된다는 건 굴종적 사고다. 그러면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를 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이제는 자주적인 국방을 할 것이냐. 이걸 선택의 문제로 이 페이스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게 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예고편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은 주한미군 4,800명 뺀다. 아니다. 10,000명이다. 그 뒤에 뭐 해가지고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어대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정적인 한미동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강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페북에 갑자기 글을 쓰셔가지고 이게 어떤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페북에 작정하고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뭐 타임즈지, BBC, 로이터 불과 최근에 있었던 그 인터뷰인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지금 분리해서 대응하기를 원한다라는 대목이 나왔는데 좀 이상했어요. 분리할 리가 없잖아요, 그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다 연계해서 계속 협상 빅딜을 원하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니까. 그런데 그 인터뷰도 이미 구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이제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주말에 페북에 이렇게 센 글을 올릴 리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트럼프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99% 100% 동의를 하는데 그 어떤 현상 변경에 이르는 어떤 거대한 것이 오지 않았으면 저런 글을 더군다나 미국 방문 직전에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NDS 문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5월에 워싱턴 타임즈에서
익스클루시브 그 단독 기사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외신 보도 나왔는데 점점 미국 위주로만 방위 태세를 꾸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뭐 예를 들어 아시아 태평양, 중국 견제라면 이제 대만, 나머지는 다 그냥 미국 본토 방위로 다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초안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뭐 방위비나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압박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새로 업데이트된 그 헤그세스의 어떤 편지를 받은 거는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바입니다. 오늘 방송 너무 고급지다고 지금 댓글창에서 반응이 정말 좋은데요. 6학년 5반 할머니가 이승원님 너무 좋아한다고 자주 뵙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요새 6학년 5반은 할머니 아니에요. 의원님 왜 그러세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낮춰 이야기하시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하긴 그렇지. 그건 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상은 다르죠. 액면가루. 이게 국내 정치적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튼 주한미군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보수 이제 정치인들과 보수 유권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미국 쪽에서 먼저 뺀다고 하더라도 이럴 땐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와 유사한데 그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압력이라든가 미군 철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미군의 변혁이 이라크 아프간에서 발목이 묶이면서 흐지부지 되는데 그때 군사혁신파들의 수건이 이제 완결되려는 거. 그때 얘기했던 전략적 유연성 또 하이테크 전쟁 그러면서 외국 전쟁에 대한 적당한 거리두기 하는 그 럼스펠드의 비전이 그 변혁적인 노선이 이제 그 인공지능과 드론을 타고 이제서 완결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20년 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기술의 진화는 불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국의 어떤 일방성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기술 자체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진화했거든요. 준비할 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어떤 중국 억제와 대만 해협에 대한 어떤 후방 기지로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그 8월에 그 전용기 안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또 못을 박았어요. 기자간담회 잠깐 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중에서 뭐 어디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봤대 어느 수준의 레드라인을 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어떤 전략을 조금 우리도 유연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내부의 어떤 안보 정책의 토대를 강화해 놔야만 되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뭐 별거 없어요. 국방에서 내란 청산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국방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선한 개혁 의지를 지금 더 수혈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혈? 김종대 의원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수혈 자원 하시는 건가요? 아니 나는 늙은 피라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젊은 피들로 하셔야지. 그리고 당이 다르면 일단 백날 안 돼. 그런 게 또 있군요.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하셔서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외교부를 출입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그때 외교부 출입할 때 우리 기억나시죠? 이라크 파병 반대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정부민들 시위하고 아침마다 출입하는 외교부 앞에도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전 20대였으니까 잘 반미 시위가 막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라크 파병 안 된다라는 것과 그런데 그때는 또 이제 부시 행정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네오콘들이 꽉 잡고 있었던 그 부시 행정부에서 온갖 위협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하는 선에서 군인들을 보내긴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외교부 고위 당국자한테 질문을 한 게 그거였어요. 맨날 저렇게 파병 반대하고 이렇게 시위자들 몰려오면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질문했는데 아니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론이 받쳐줘야지만 우리가 협상할 때 훨씬 더 힘을 받는다는 거야. 야, 니네들도 민주주의잖아. 우리도 선거 있는 나라야. 얘네들 봐.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오히려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저런 반대 여론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를 그때 했거든요. 저는 외교의 어떤 그건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레벨 게임. 네. 교수님 역시 쉽게 풀어주시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슈와 그
외국의 이슈가 어떤 교집합이 될 때 딱 그 접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도 자주국방 얘기를 일부러 더 세게 한 게 그만큼 좀 여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좀 간절한 SOS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한테 SOS 보냈다. 저는 강력하게 지금 미국을 비판하자. 제가 최근에 그 지방에 갔다가 우리 원내 정당 중에 작은 당의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원내 정당의 작은 당의 대표요? 네. 거의 다 없잖아요. 아니 왜 많지? 이 당 저 당 많잖아요. 원내당이 몇 개 안 되는데요? 그 3당이? 뭐 조국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대통령실 쪽하고 간담회를 했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랬다셨다네. 저 최근에 관세 협상 압력받고 이러는데 야 국민들은 왜 이래 화를 안 내냐?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세게 했어야 되는 건데. 더 세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본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 구금 사태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 협상만 했을 때는 약간 그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야, 일본보다 뭐 선방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잘했다. 트럼프의 매복에 안 당한 게 어디냐. 어차피 우린 잘해봤자 영원이었어.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조지아 구금 사태도 나고 지금 외환위기까지 대통령이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약탈적이다. 거의 패전국의 원하는 수준으로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제 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화를 일단 제대로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화를 낼 때 내서 우리 외교관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속내도 잘 읽히고 심지어 취재까지 더 해줘가지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실제 대통령의 한 말까지 전달해 주시니까 팩트인 것 같아요. 뭐 들었다니까. 굉장히 진짜 앞으로의 국민들의 전략적 사고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트럼프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문 분석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게 결국 다 여기서 연관되는 말이겠네요. 국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관심사. 제가 이제 방송에서 주로 비유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 몇 대 맞을래? 꼭 요런 선생이 있어요. 줄 세워놓고. 그러면 한 대 맞는다 그러면 양심 없다고 더 때릴 것 같고 그렇다고 많이 맞는다 그러면 진짜 때릴 것 같고 사람 그 미치게 만드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친구에 나오는 아버지 뭐 하시노 급이에요. 그러는데 트럼프가 하는 게 전 세계 줄 세워놓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돈 뜯어내는 걸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어떤 국제 간의 상호주의 또 어떤 가치의 공유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버틸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트럼프가 과연 자유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얘기가 트럼프가 등장했다, 미국이 달라졌다, 옛날의 미국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공포해졌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런 트럼피즘으로 가면 미국이 온전할까? 또 미국에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압도적이거든요. 이 정책에 대해서 물은 그래요. 미국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트럼프가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결국은 자유주의를 이길 수는 없다. 제발. 이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너무 공포에 쩌는 것보다도 가끔 재수없게 저런 미친놈을 만날 때도 있긴 있는데 인생 사는 방미 포기하셨습니다. 인생은 긴 거다. 인생은 긴 거야. 그렇죠. 이런 면에서 3년반 못 가는 게 뭐라고. 우리 조금 어려움을 더 한번 견뎌내면은 오히려 일본 같이 저렇게 막 10대 20대 얻어 터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럴 때 가서 몇 대 맞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말자. 이런 말만 하지 말자. 대응법, 트럼프 대응법. 이제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줬잖아요. 그렇게 고립됐던 나라에
정상을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면서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것도 참 놀라운 힘이에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거. 푸틴의 어떤 거의 동무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놀라가지고 유럽 리더들이 쫓아왔죠. 그 많은 리더들이 하루에 어떻게 다 그렇게 쫓아왔는지 너무 놀라운데. 역대급 사진인 역대급 것 같아요. 사진. 예. 트럼프 책상 앞에 앉아있고 있고 쪼로로 앉아있는 한 8명 정도 앉아있었죠. 그 사진이 굉장히 굴욕적이었잖아요, 솔직히. 유럽 입장에서. 네, 유럽 입장에서 특히 그러고. 누가 봐도 그렇죠. 사실은 정상이란 게 그게 아무리 작은 나라여도 의전이라는 게 있는 거고 1대1이어야 되는데 1대4로 앉아서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었는데 의외로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뉴욕타임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리더들이 드디어 트럼프를 다루는 법을 알았다라는 의외의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굴욕적이긴 한데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는 어쨌든 실존하는 인물이고 미국이라는 힘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걸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장 우크라 전쟁 미국 빠지면 할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인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그 트럼프의 성격을 건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8살 아이 다루듯이 설득해야 되는 건지 굴욕이라는 어떤 야유를 받아가면서도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혹은 안보를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가면서 그 미국의 어떤 헤드라인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잡았더라고요. 그 의외의 제목.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8월 25일 정상회담을 두고 너무 아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평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이에요, 그게. 미국을 뭐 무시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을 강조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신뢰에 맞다면 그렇게 뭐 말 몇 마디 해주는 거 가지고 뭐 그 돈이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그래서 이 아부와 외교 사이에서 적절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모든 국가들의 현실인데 트럼프 빼고 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25일 날 정상회담 보고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남은 과제 중에 또 하나가 그 정상회담 직전에도 사실 불쑥 튀어나온 게 한미 극우연대에 대한 실존적인 저희 공포가 또 있다라는 걸 확인한 자리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 이런 단어들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왔었고 이런 정말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이럴 땐 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미국우연대는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요즘은 슬로건이 모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상당히 유심히 본 대목인데 부정선거, 그다음에 교회 탄압, 이런 것은 한미국우가 굉장히 강하게 결속하는 슬로건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최근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학자 총재 구속 강행이 컸다고 봐요. 그 전까지 막 긴그리치 하원 의장이 나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오고 해가지고 뭐 교회 탄압이다 뭐다 그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특검이 그거를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한학자 총재를 구속하니까 조금 잠잠해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 쪽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러게요. 한국이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고.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가 나은 민주주의이긴 하죠. 정권 교체도 하고 거긴 민사재판이거든. 그런데 우리 형사재판으로 넣어버리니까 야후 재팬에 올라오는 댓글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의외에 또 응원군을 얻었어 지금. 일본 네티즌.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밑에 기사인데 요미요리 아사히 모든 언론이 일면 톱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방송이 시간대별로 편성해서 이걸 해설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검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또 보니까 극우연대만 있나? 이런 네티즌 연대는 없나? 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방송 끝나면 야후 재팬에 들어가셔서 댓글 한번 보세요. 아마 다 번역되니까. 이런 세상이 다 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는 연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꿀팁이네요. 한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게 바로 이런 데입니다. 계엄을 2시간 만에 딱 해제시켜요. 또 저기 종교 지도자 뭐 이래가지고 뭐 퍼지와 레볼루션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사법 주권대로 가요. 성직자라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지만 사법적 정리는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게 일본에서는 그렇게 네티즌들이 막 그 자민당 스캔들에 몰아치고 해도
겁먹고 못하던 걸. 우리는 해냈다. 여기서 해냈다 그러니까 야. 완전히 감동의 판이고 자랑스럽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판결 예상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학자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 그러면 도쿄 지방법원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통일교 법인 해산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 외국 판례를 들고 와가지고 이걸 또 보고 판단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자산을 법인 해체하고 자산을 몰수해서 피해자 구제에 쓰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이게 일본에서 지금 수건입니다. 그 극우연대에 맞서는 우리의 민주주의 글로벌 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게 있다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글로벌 헌트릭스, 글로벌 캐대헌, 예. 그래서 혼모는 통한다니까. 그렇네요. 내 얘기는 농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통일교 관련해서 방금 나온 단독 보도가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면요. 그 한학자 지시로 대선 직전에 100억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통일교 회계 자료를 입수했다라고 하는 JTBC 보도가 있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큰 관장의 이 1억이냐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님이 가장 유일하게 빠르게 1억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주신 분인데요. 김종대 의원님 말씀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이것도 일본 기자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한국 특검이 너무 범위를 작게 잡았다. 크게 좀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뢰 조성용으로 권성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신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10만 명 정도를 한국 이주 계획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경기도 각평 땅까지 알아봤다는 거야. 와. 그래서 이런 거긴 지금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신도들이 난민이 될 판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 계획을 세웠는데 그 얘기 듣다가 우리나라 그러지 않아도 지방 소멸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이게 참 사회 현안인데 10만 명이면 신도시 하나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석을. 그것 좀 잘 좀 알아봐 달라 그랬지. 네. 우리 이수건 평론가님은 이 극우연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보세요? 저는 제가 외신을 아주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 헤드라인이라도 들여다보는데. 엄청 보시잖아요. 살짝 봐요. 살짝 제목만. 그런데 숙청 이런 얘기, 혁명 얘기 나왔을 때 정상회담 직전.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로라 루머예요. 로라 루머. 로라 루머라고 30대 초반의 그 여성. 직업은 없어요. 직업이 많은 루머를 퍼뜨리죠. 조금 스펠링은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 루머인 줄 알았는데 다른 루머예요. 대충 하면 돼요. 네, 로라 루머. 직업이 음모론자예요. 네. 대단하죠? 직업이 음모론자. 그런데 거의 백악관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고 트럼프와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음모론의 극단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듣고 마이크 월츠가 잘렸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5월 1일 날 그때쯤 잘렸고요. 그리고 NSC의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로지 로라 루머의 루머로. 옆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도 어느 정도 장단 맞춰줬겠고 그래서 로라 루머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첫 감이었어요. 그거 X 보자마자.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미국 언론에서 악시오스나 이런 데서 로라 루머를 다 주목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옆에서 소곤소곤 했을 것이야. 물론 추정이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황당하지만 영향이 있는 건 현실이니까 계속 좀 와치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잡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비서실장이다. 뭐다 있으면 가서 공식적으로 루트라도 통할 수 있는데 로라 루머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한 명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백악관의 부정책실장 스티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대놓고 인종차별주의자. 나는 유색인종하는 말도 안 해. 라고 하는 철저한 백인.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좀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민자들, 유색인종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사람이 지금 부정책실장이 됐고 이번에 찰리 컵과 5시간 진행된 그 추모식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놓고 마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니네들은 적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이라고. 마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 동조하지 않고 그리고 유색 인종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 소수 세력들, 여성도 포함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적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우린 반드시 너희들 처벌할 거라고 아예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이게 추모식이 아니라
정치 캠페인 유세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완전히 선동성 가장 센 단어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트럼프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이제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건진법사 쫓아다녀야 되는 것처럼 어쨌든 계속 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된다. 왜냐면 뉴욕타임즈의 그 유능한 기자들도 로라 루머 같은 음모론자를 지금 쫓아다니며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한테 이제 잠시 빙의해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시사인권, 뉴스타파 등등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참 괴롭겠구나, 자괴감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기사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 또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언론으로서 더 열심히 감시하고 쫓아다니도록 하고요. 그래도 두 분 모셨으니까 끝으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관심이 이제 하반기 전 세계 이벤트 중에 하나인 에이펙에 이제 북미가 만나는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고 그리고는 뭐 시진핑도 오고 이런 것들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가 실제로 만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외교라는 것은 말이죠. 100%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일부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분석으로 보자면 한 70, 80%인데 그러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번에 만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안 맞고 성과 없이 그게 되겠느냐. 이런 건 일반적 분석이고 대다수 전문가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역사란 또 상상력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가능성은 그래도 항상 열어놔야 된다. 시도는 했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대화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뭐 이번 기간에 만난다 안 만난다 하는 문제보다도 만나려는 동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나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분석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우리 상상의 영역도 좀 인정을 하자. 전 그걸 한 10% 20%로 봐요. 만나면 근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미팅은 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때 아무 그 의제가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셋이 만나는데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 거의 TV쇼 하듯이 그냥 중요하고 끝났죠. 근데 그거라도 만나자. 이러면 북한은 고민할 거예요. 분명히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승원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21일 날 그 인민회의 연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오늘 아침에 한 2번을 읽었는데 오늘 여러 독일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글자 했더니 공백 포함해서 18,300자 정도가 나와요. 이거 언제 다 듣고 있냐고 사람들은. 그래서 와 이거 읽으면서 이거 지금 언제 끝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절반은 국내용입니다. 우리 뭐 농업 부문이 어떻고 뭐 군사 부분이 어떻고 건설 부문이 어떻고 국내용. 우리 잘하고 있어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정신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부터가 비핵화 얘기 나오는데 김정은이 이 연설에서 비핵화를 12차례를 언급합니다. 비핵화는 절대 꿈도 꾸지 말라면서 언급한 게 12번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나가요. 비핵화를 하면은 이거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12년에 사회주의 헌법에 서문에 새겨 넣고 2023년에 전문에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여러 차례 얘기해요. 이거 위법이야. 우리가 비핵화하면 위법인 거야. 위헌이야. 위헌 소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뭐 특검하면서 위헌 위법 이거 가지고 지금 카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 그 48년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91년 유엔부터 해서 모든 이제 역사가 쭉 한번 훑어지고 그래서 남북한은 적대적인 관계가 원래 48년부터였고 물론 이제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진 거니까 적대적인 두 세력이 맞붙어 있다란 나의 수사는 사실 새로운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만의 니네들 좀 조용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김정은이 이렇게 18,000자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건 트럼프와 만나자. 였겠죠. 네. 뭐 좋은 추억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 비핵화라는 허황된 꿈을 버린다면 우리 뭐 안 만날 이유 없다라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18,000자를 쓴 게 아닌가라는 빌드업을 한 거네요. 네. 그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게 외교인 거고 사실은 그래서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만났고 번개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되돌아보면 저도 외교부 통일부 출입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우리 아마 살아있는 동안 안 열릴 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교의 어떤 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돌출적인 그 트럼프라는 캐릭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 본다면 저는 에이펙에 올 일은 만무하다고 보고요. 잘하면 판문점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올해 안에 가능하면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잠깐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그 장면이 있었고 하필이면 23일 유엔 연설 앞두고 20일 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추파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난다면 저는 김정은은 지난 2019년 하노이 처참한 실패 때문에 무조건 북한 영토 내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밖으로는 안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제 언제 만나든 간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시간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갔던 김정은이 다시는 그 굴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양이 됐던 정세현 장관이 얘기하는 원산이 됐던 판문점이 됐던 이 자기네 영토 안에서 만났지라는 게 하나의 전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뒤에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이벤트적인 걸 좋아하는 걸 또 건드리면 노벨 평화상 게다가 처음에 북한 거기를 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면 내가 처음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또 이승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능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너무 지나가 버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이 고급지고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재밌으면 문제가 뭐냐면 구독 누르는 걸 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야. 구독 눌러주려고 그러는데 말이 너무 재밌어. 빠져들어서. 이럴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해주면서 우리가 깨우치자는 거죠. 이렇게 뭔가 눌러보자. 시사인. 눌러보고 구독, 들어보자. 좋아요, 이런 거 좋다는 거지. 말씀하시니까 올라가네요. 숫자가 진짜. 구독, 좋아요. 자, 잊지 마시고. 우리 또 이승원 평론가님도 이 센스 있게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야기 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인사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김종대 의원님 믿고 숟가락 제대로 얹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운전석에 앉으시기를. 싫어요. 네. 네, 우리 의원님도? 저야 그런데 제가 10월부터 모든 방송이 이제 중지됩니다. 아직은 근데 다음 주는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는 나오는데 미리 9월입니다. 공지를 좀 해드립니다. 책 때문에. 책 때문에. 책 쓰신다고? 12월부터 연말까지 조금 한동안 좀 못 뵐 것 같아요. 네, 김종대 의원님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의원님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 그날 저희 1주년 방송에 다시 짠 하고 등장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나오십니다. 말씀하시니까 댓글창에 구독했다 까먹어가지고 진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시는 것 같네요. 자,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9월 2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기자 그리고 장슬기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오늘 방송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